핫쌤입니다. 오늘 코레일이 서류 전형 합격자들에게 샘플 문제를 공개했죠. 그 샘플 문제를 봤더니 결론은 개념 이해가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코레일 지원 학생이 샘플 문항을 카톡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샘플 문항을 봤는데 출제 유형이 이런 식이면 모듈형이냐 하고 물었습니다. 나도 역시 열어서 봤죠. 내가 답했습니다. 모듈형, 피셋형, 피둘형 이런 거 따지기 전에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책의 내용들을 기억해서 가져오면 되겠죠. 그래서 내가 말했습니다. 이런 문제는 피셋이 없다. 결국은 모듈형이라는 얘기죠. 자, 의사소통 샘플 첫 번째 문제입니다. 봤더니 4차 산업혁명을 다루고 있군요. 자, 서울교통공사가 4차 산업혁명 관련 지문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면서 답을 고르게 하죠. 많은 학생들이 4차 산업혁명 이론 자체를 공부하러 달려가는데 그거 아주 잘못된 학습 방향입니다. 이와 같은 지문을 주고 답을 찾게 하는데 어쨌든 1 더하기 1은 2라고 하는 이 명제로 우리는 답을 찾아야 합니다. 근데 4차 산업혁명을 공부하면 여러분들은 1 더하기 1은 3이란 명제를 새롭게 만나게 됩니다. 헛된 수고죠. 이번 코레일 샘플 문항의 두 번째 문제가 안전 관련 문제였죠. 전체적으로 서교공 문제 유형을 따라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과 철도 안전 관련 문제는 내가 이 책에 정보 분야에 넣어놨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30개 정도 수록되어 있죠. 자, 의사소통 샘플 문항, 이것은 눈 감고 10초죠. 누구나 풀 수 있는 문제 유형입니다. 수리 영역에서 이것은 서로 교차했을 때 얼마만큼 차이가 나느냐, 이 문제를 푸는 유형이죠. 중학교 2학년 수준입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 관련 지문을 주고 답을 고르게 하는 문제 유형인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개념 이해가 왜 필요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물가 지수란 무엇이냐? 개별 상품의 가격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자 만든 게 물가 지수죠. 그러면 2015년도 지수가 100입니다. 각 상품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측정할 시점 2015년도 가격을 100으로 두자 이겁니다.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때 가격을 100으로 두자, 이게 바로 물가 지수의 뜻입니다. 자, 2015년도를 100으로 뒀을 때 그 앞년도에는 100보다 적었을 것이고 그 이후에는 100보다 커지고 있죠. 그러면 가격 변화 추이를 보자 그 얘기죠. 그래서 이항대립 구조로 봐도 답은 4번이고 이때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비싸다 싸다 논할 수 없죠. 변화 추이를 보자는 겁니다. 이와 같은 개념적 사고,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서울교통공사 합격자 하는 말, 자료 해석 문제 몇 개 나왔지만 옛날에 이 책의 구보절이죠. 절대 스킬 책에 들어있는 정도만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죠. 우리가 피셋 많이 공부하고 있는데 피셋은 행정고시용입니다. 우리는 지금 행정고시 공부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생각의 틀을 좀 바꿔야 합니다. 실제 신문 기사죠. 소비자 물가 가중치 부여해서 가중평균을 낸 값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물가 지수를 보여주고서는 개념적 사고에 따라서 답을 고르게 하는 거죠. 그런데 기초 개념에 대한 이해가 없이 죽어라 계산에 의존해서 문제를 풀려고 시도하면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은. 자, 샘플 문항 세 번째인데 이 문제를 보는 순간 기대값을 구하는구나. 이것을 머릿속에서 가져와야 되는 거죠. 기대값을 구하는 것은 가중평균을 씁니다. 그래서 곱해서
더하고 곱해서 더하고 해서 비교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가중평균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더군요. 가중평균의 용도, 사용법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기대값을 구할 때는 꼭 이 공식을 사용합니다. 이 개념을 활용하는 거죠. 자, 피셋 문제입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 확률 변수, 확률값 이와 같은 것이 주어져 있으면 가중평균으로 답을 찾아야 하는군 하고 그 개념을 가져오는 거죠. 실제 기출문제입니다. 역시 기대값을 구하라 그러죠. 그러면 가중평균 개념으로 이 문제를 풀면 되는 거죠. 이 문제 역시 투자 관련 내용을 주고 있죠. 그래서 기대값 구하는 개념을 활용해서 풀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피셋 문제인데 이 정도 수준이라면 학급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출제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문제 해결 영역의 샘플 문항을 봤더니 세 개 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맹제 관련 문제 유형이더군요. 자, 맹제 관련 문제는 이 책에 내가 충분히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문제 해결 관련 문제가 거의 맹제 관련 문제로 출제될 것이냐, 이것은 좀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나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 지금까지 코리엘 샘플 문항을 살펴봤습니다. 총평을 하자면 서울교통공사 출제회사가 제시하고 있는 문제 출제 기준 공이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2번과 8번입니다. 2번, 기본에 충실하면서도 폭넓은 이해를 요구한다. 이게 중요하죠. NCS는 지식 이해력을 묻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식 활용력이죠. 그래서 암기 2주의 학습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하는 점수를 만들기 힘들죠. 두 번째, 계산기를 사용하지 않고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한다. 이건 정말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해야 합니다. 계산기를 사용해서 답을 찾을 정도의 문제라면 계산기 사용을 허락해야죠. 그런데 계산기 사용 불가라 그러죠. 이게 무엇을 뜻할까? 간단한 암셈 또는 어림셈으로 충분히 계산해서 답을 정할 수 있게끔 출제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만 내가 개념에 대한 이해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NCS는 여러분들의 지식 이해력을 묻는 시험이 아닙니다. 지식 활용력을 묻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공부했던 이론을 NCS 문제 출제 유형에 맞게끔 개념 이해를 해줘야 합니다. 자, 개념에 대한 이해하고 나면 이제 실제 업무 상황에서 비롯되는 문제에 대한 이해 그리고 판단, 그에 따라서 답을 찾는 연습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원하는 점수를 받으면서 면접 열차 탈락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하십시오.